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원, 전년에 비해서 60%가 줄었네요. 매출도 20% 이상 줄었고요. 모바일 쇼크, 이른바 폰 쇼크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바일 부분에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52%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의 중저가 폰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판매 단가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삼성에는 좀 타격이 된 것 같은데 이 난관을 또 어떻게 성장 동력을 찾아서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들 많이 쓰시죠? 검찰의 사찰 논란 때문에 요즘 카카오톡에서 탈퇴를 하고 독일 기업이 만든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한글 서비스까지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내 모바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구형폰의 실거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보조금은 없애고 또 출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높다는 출고 가격은 움직일 줄을 모르네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모바일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검열 논란 때문에요. 국내 가입자들이 대거 늘어난 독일 메신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건데요. 오늘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버 망명 논란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텔레그램. 과연 여기는 그럼 안전한 걸까요? 어떤 건지 장단점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겨우 넘겨서 국내외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3부에서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드디어 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드디어. 8거래일 만에 상승. 네. 매일같이 하락하는 파란불의 증시만 보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 증시를 보니까 좀 뭐랄까요, 생경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감동? 흐름인데 예. 아침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네. 시작은 11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약 15포인트까지 상승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다시 출회되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고 선물 시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 매도 쏟아지면서 시장이 이내 그 상승폭이 꺾였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낙폭이 그동안 가대했던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등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은행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상승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 말씀드리면은요. 전일 대비 4.52포인트, 0.23% 상승하면서 1972.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의 모든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일까요? 네.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3.45포인트, 0.61%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562.82포인트를 기록하면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지 될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네네. 봐야 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반기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자체로만 보면은 그동안에 악재로 계속 이렇게 눌렸다. 실적 네. 악재로 계속 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2050, 2070 갈 때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올라간 것들이
한쪽 날개로만 올라갔다 이런 말씀 표현 드렸었습니다. 네. 즉 뭐 그 실적보다는 수급 그리고 그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으로 올라갔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딱 반대입니다. 한쪽 날개로만 추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달에 이제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 뭐 그 기관에서 양한 거래소에서 1,300억 정도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1,900대에서는 이제 펀드 매수 쪽으로의 자금들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2,000 이상에서는 매도의 주포가 되었습니다만 반대로 2,000 아래에서는 매수의 주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팔아서 지수 상방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방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이제는 네. 박스권의 하단 근처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현재 시장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화 환율을 볼 때 엔화 환율과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원화 2원 90전 강세 보여주었는데요. 엔화도 0.5원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어서는 원화가 같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원화는 전체 규모에서는 강세를 유지하되 엔화 약세가 되는 범위 안에서는 네. 같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강남 쪽에서 체납자가 많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요. 지난 6월 말, 그러니까 상반기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73만 2,9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7조 2,5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이 80만 명이 좀 넘었고 체납액이 5조 4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체납 인원 자체는 2년 반 만에 한 9% 정도 줄었습니다만 네. 체납액은 오히려 3분의 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액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네요. 절대 인원은 줄고 있지만 네. 액수는 많아지는 고액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특히 1억 원 이상 이 상습적이고 높은 금액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4,800명에서 6,900명으로 늘어났고요. 네. 이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2조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한 330명 정도 된다고 많네요. 나오는데 네. 세금 종류별로 보면은요. 부가가치세 체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런 순인데 부가가치세에 이 체납이 많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내지만 일단은 사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으로 네. 해서 받아서 나중에 사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다는 거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상속증여세도 2%쯤 낸다고 하니까 네. 역시 상속증여세는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특성이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 또 다른 국감 자료를 보면요, 작년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개인 말고요. 네. 법인 상위 100곳 가운데 9곳이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예. 이런 고가 외제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또 자료도 있습니다. 차 팔아서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차 팔아서 어느 정도는 좀 내고 우리 세금 빵꾸 난 것도 좀 펑크나도 좀 네. 메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흥분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 보면 저도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 사람들 꽤 많다고 하죠.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충동이나 네. 유혹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히 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네. 과거에는 뭐 이 소위 다운 계약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세금 축소 신고라는 게 보편화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부동산 쪽에서의 불성실한 신고가 많더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국감 자료를 보면은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해가지고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모두 113만 건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네. 나왔습니다. 2010년에 80만 건, 2011년에 82만 건, 2012년에 72만 건.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양도, 네. 양도 건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예 혹은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이런 게 일종의 다운 계약 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2010년부터 매년 38만 37만 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토탈 3년 동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13만 건이라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이건 고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다는 것. 네.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결국 적발이 돼가지고 낸 가산세가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1조 3천억에다가요. 아까 그 고액 체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제 체납액이 된 게 네. 국세 체납이 7조 2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만 합해도 뭐 8조 5천이네요. 네. 뭐 재정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게 국세청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시민들의 이 납세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물론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겠느냐,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세는 세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걷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내더라.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게 또 조세 정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감 자료 이런 거는 쓸모 있네요. 앞으로 많은 통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뜰폰 가입자 수 계속 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느나요?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입자 수가. 이게 네. 처음 도입된 게 2011년 7월인데요. 네.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413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가 그러네요. 들어간 거죠. 예.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5,600만 명인데 이거에 비하면은 알뜰폰 가입자가 한 7.3%, 100명 중 7명 정도는 알뜰폰을 쓰고 있더라 이런 건데요. 네. 알뜰폰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는 일종의 값싼 네. 제품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자별로 보면은 CJ 헬로비전에서 하는 알뜰폰 가입자가 78만 명, SK 텔링크가 쪽이 67만 명. 역시 이것도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3G 가입자가 한 355만 명 되고요. LTE는 3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G, 네. 옛날식이죠. 26만 명 정도니까 이 상당수 가입자들이 지금 3G를 쓰고 있다. 이건 돌려 말하면 아마도 노인들이라거나 아니면 청소년들 이런 쪽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이 평균 요금이 네. 15,000원 정도 쓰신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저렴하죠. 일반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매출이 1인당 월 33,000원 정도거든요. 통신 요금이. 네. 근데 알뜰폰은 15,000원 정도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렴하기도 하고 또 덜 쓰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 네. 이런 표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초반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통망이 가입이 갖춰지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특히 이번에 이제 단통법이 네. 시행되면서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다들 망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이버 망명. 사이버 검열 논란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의 한국인 사용자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 메신저 내용을 들키는 것, 감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이때는 이때다 싶어서인지 한국어 버전을 오늘 내놨습니다.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톡 같은 우리의 모바일 메신저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2부에서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달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깊은 좋아. 아직 미정인데 내년 초쯤 결혼할 계획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웨딩홀이나 그런 신혼여행 그런 위주로 좀 보려고 방문했어요. 가족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아직 없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지금 결혼식장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결혼 예정은 내년 9월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웨딩이랑 오려고 왔거든요. 웨딩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웨딩홀이랑 뭐 신혼여행 전반적으로 둘러보려고 왔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대략적인 정보라도 알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나 드레스나 메이크업은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웨딩홀이랑 신혼여행지 우선적으로 기간을 먼저 픽스시켰을 때 그 가격적인 좀 혜택이 있는 곳도 위주로만 좀 먼저 봤어요. 뭐 저희가 생각한 예산에 맞춰서 짤 수 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밤꿈 예, 바야흐로 결혼 시즌인가 봅니다. 지금 웨딩 박람회에 김미란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면은 생생경제 페이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혹시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카톡 하면서 이 카카오톡 알람 받으시는 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 메신저로 불릴 정도로 카카오톡은 정말 이 메신저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이 2위로 밀려났다고 그래요. 이게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한국인 가입자가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니까 이런 새를 타서 오늘 한글 버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사이버 망명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사용자들의 대규모 이동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강정수 박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망명 가셨어요? 네, 저도 갔습니다. 네, 언제 전에, 가셨어요? 네, 한 2주 됐습니다. 2주 되셨군요. 저는 어제 갔어요. 그랬더니 망명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요. 네. 거의 다 저도 가신 뭐 것 주변 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텔레그램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인지 얘기하기 전에 텔레그램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텔레그램은 지금 현재 독일에 위치한 서비스지만, 이거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러시아에 출신 사람들인데요. 네. 러시아에서 SNS로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가 VK.co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만든 루로프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준 망명 비슷하게 독일로 넘어가서 네. 만든 서비스가 텔레그램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텔레그램에는 광고도 없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수익 사업들이 없습니다. 네. 이유는 바로 비영리 법인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메시지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안 붙고 게임 안 붙으면은 수익을 내기는 내는 건가요?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영리 재단이고, 사실은 루로프 형제가 러시아에서 VK.com으로 대단히 막대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요. 네. 그 돈을 기부금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을 세웠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뭐 이 사용자들이 애정을 가지면서 기부금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순수하게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만 하는 곳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텔레그램에 환호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망명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서도 지금 사이버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텔레그램의 인기 그 자체는 사이버 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미국의 NSA라고 하는 국가안보국에서 네. 모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의 이메일이라든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있던 것이 얼마 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소식이 접해지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이 너무 커졌고요. 가장 크게는 2014년 초에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네. 이 페이스북도 미국의 NSA, 미국 국가보안국하고 협력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떤 대안적인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텔레그램을 찾게 됐고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모든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암호화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기능 중에 비밀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비밀 대화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번 엑스터 리딩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라지는. 그 메시지를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불편하기도 한데 어쨌든 검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게 또 선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검열에 대한 두려움이 텔레그램의 인기를 가져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 메신저 사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상. 네.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방법은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카카오톡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대화 내용이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갔는지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통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근데 법원의 영장 없이도 협조 요청만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바로 그래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볼 때는 합법적인 틀내에서 사찰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미국 NSA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이런 합법적인 법률 말고도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거나 국가의 어떠한 큰 질서를 담당하는 쪽에서 네. 카카오톡에다가 직간접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통신 내역 전체를 들여다본다거나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를 해킹하는 방법을 정부 측에서 한다든지 네. 또는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시민단체나 특정 집단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침입해서 모든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검열과 감창이라는 것은 꼭 국가기관에서만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정치 집단에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의 그 감청의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예.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감찰 당국에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지만 네. 있다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이 독일의 텔레그램 이거는 이런 감찰의 어떤 그런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100%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 중에서 감찰로부터 100% 자유라는 서비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 스스로가 이러한 감찰을 피해서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텔레그램에서 우리 서버를 해킹하는 사람들에게 2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자신 있었나 보네요. 2억 달러를 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이 해킹을 했고 이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킹이 됐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텔레그램 쪽에서는. 이만큼 텔레그램은 외부에다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안전한 서비스다. 이렇게 상금을 걸어도 쉽게 해킹 당하지 않는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텔레그램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비영리 단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뭔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 상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다양한 데이터 상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돈을 네.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비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즉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과 관련된 기술력이 되게 높다는 점 텔레그램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영리 재단이라 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네. 텔레그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텔레그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스위스 은행하면 네. 본인 출처도 묻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행. 그것처럼 많은 네.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2014년에는 NSA 그 사건 때문에 이 인터넷 서비스에도 메이드 인 스위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스위스 제품처럼 네. 그렇다고 정말 스위스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안전이 그 개인 정보가 가장 제일 우선시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텔레그램 말고도 텔레마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안전을 제1 목적에다 들고 심지어는 우리는 미국 NSA에서 검열당하지 않습니다를 광고 홍보 문구에 쓰는 이런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텔레그램 말고 어떤 게 있다고 하셨죠? 트레마라는 서비스가 트레마요. 있고요. 네, 트레마도 뭐 독일에 있는 서비스고 네. 반 독일 반 스위스 서비스인데요. 네.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네. 독일과 스위스가 약간 그런 보안과 관련된 좀 네, 이미지가. 그거 말고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존 클라우드도 있고 한국에는 엔드라이브도 있고 뭐 유클라우드도 있는데요. 네. 캐나다에 있는 한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맨 홍보 문구가 NSA 감청으로부터 자유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경쟁력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감청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 그 서비스를 쓰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기사 보니까요. 이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텔레그램 치면은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픈 소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여러 개를 올려놓고 그중에 악의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심어놓은 앱이 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텔레그램은 완벽한 100% 오픈소스 서비스는 아니고요. 네. 일부 기능을 오픈소스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뭐 당장 우선 제 전화번호를 주게 되는 뭐 실수는 이용자들이 범하게 되지만 네. 실제로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시징 서비스가 아니라 비밀 카톡방만 기능이 있다든지 특정 기능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그 서비스에 현혹돼서 넘어갈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카카오 출범하던 날 마침 또 이 카톡 감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질문도 참 많이 했는데 대답은 좀 두루뭉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카톡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모바일 메신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찰 논란 이런 게 불거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차별이라는 논쟁도 있고요. 네. 해외 기업에게는 좋고 국내 기업 막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 자체는 끊임없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럴수록 사실은 정부가 과거식으로 권위주의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검열을 시도하겠다는 것 자체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다든지 좀 이런 이용자를 위축시키고 사업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가이드라인.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부요? 정부와 정부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구글 글래스라고 요즘 웨어러블 컴퓨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만약에 그 안경을 쓰고서 사람들이 저의 사진을 찍고 있는지, 저에 대한 비디오를 찍고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내용들이 어느 서버에 저장되는가, 그 서버는 안전한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법으로는 규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면 국민들을 위축시키지 않고 사업자들을 위축시키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가 다 완성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해외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된 좋은 예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글에게 이제 미국 정부가 압박한 것은 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을 때는 안경에 표시등이 들어오게 또 색등이 들어오게 표시를 해라는 것을 강제 조항으로 규제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을 끄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의 고민이고 유럽 정부들 같은 경우 고민은 저렇게 다 찍힌 비디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카메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미국 서버에 옮겨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서 지금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도 이제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웨어러블 규제가 또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게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법제도가 뒤따라가야지 되는데 이게 시차는 어쩔 수가 없지만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강정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은퇴 솔루션 시간입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을 보면은 결혼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라고 하면은 둘이 버니까 대부분 풍족하고 또 노후 준비도 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모시고요.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맞벌이 가구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을 것이다가 예. 아닌 거죠. 뭐 많은 분들은 잘하고 계신데요. 네. 의외의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의 복병들이요. 예,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네. 그 첫째는 이제 연금 맞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 맞벌이요? 예. 이제 두 부부가 연금만 잘 들더라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연금이 이제 3가지인데 하나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이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700만 원까지 될 텐데 네. 부부가 700만 원씩 소득공제되는 부분 그것만 하더라도 매년 부부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넣으면은 한 4억 6천 정도가 한 5% 정도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마련이 됩니다. 꼬박꼬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이 부분에서 그 두 부부가 꼬박꼬박하게 연금만 잘 넣더라도 일단 노후는 기본적으로 준비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벌이에 비해서는. 이제 연금을 지어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잘 들으면 충실하게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게 그 단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제일 문제점이 퇴직연금은 이직할 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찾아 쓰시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찾아 쓰십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중간에서 찾아 쓴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연금에서 제일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찾지 않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강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혹시 뭐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직을 하실 때나 그럴 때 이 부분은 노후 부분은 자식도 손을 못 대고 나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시면은 그러면은 노후에 잘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찾지 않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잘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맞벌이 부부의 전형적인 패턴이 보통 U자형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U자형.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맞벌이를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육아와 출산과 육아 때문에 맞벌이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대에는 40, 50대에 비해서 10%포인트 맞벌이 비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다시 40, 50대에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력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육아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경력 단절을 생기게 하지 말고 직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맞벌이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출산하고 육아 시기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때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력은 저는 유지했는데 그거 잘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좀 그 용돈을 많이 드리더라도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조금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뭐 한 5년 10년 있다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한 5년 10년 후에 연봉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연금의 차이도 나겠고요. 그래서 40, 50대 그 맞벌이하는 부부에 특히 이제 여성이 많은데요. 그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경력 단절이 되면은요. 어떤 식의 패턴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납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직장을 가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때는 추가 납입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워 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 예전의 경력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세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뭔가요? 제일 뒤에 말씀드렸는데 맞벌이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벌이 함정. 이거는 이제 하버드대 이제 법대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법대 교수가 이제 파산 건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의외로 맞벌이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네.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한 여자 혼자 사는 가구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그런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구조가 높아집니다. 일단 버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예. 쓰는 거죠. 예. 근데 쓰는 게 뭐 그 사람들이 과소비를 한다, 펑펑 쓴다 그런 것보다 조금 다른 데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학군을 가려다 보니까 네. 이제 집을 고가의 부동산. 주택을 네.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고 하나는 이제 전업주부가 있으면은 애가 아플 때나 혹은 부모님을 네. 돌볼 때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업주부가 없을 때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고비용 구조를 그런 것 때문에 가져가는데 문제는 계속 맞벌이를 하면 괜찮은데요. 네. 둘 중에 한 명이 실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소득은 절반으로 뚝 줄어드는데 소비 구조나 집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의 경우 이제 거기에서 파산이 많이 네.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요. 살다 보면은 예. 누구나 닥치는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런 될까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재정 소방 훈련이요? 뭐 소방 훈련은 갑자기 이제 불이 네.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소화기도 연습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맞벌이 부부가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가는 지출 구조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네. 한번 이제 그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 대비를 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득이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을 네, 때도 우리는 문제가 할수 없는지, 있을지. 예. 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저축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을 이제 그만두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는 네. 최소한 이제 충당 그 자기의 지출 구조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그 소득이 높을 때 네. 저축을 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 함정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재정 소방 훈련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거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두 부부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한 명의 소득을 제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들어오는 소득이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매월 나가는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예. 주택을 샀으면은 예. 이제 원리금 상환이 이제 지출 금액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적자폭이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적자폭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면은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된다. 네.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축을 더 많이 하든지 해서 지출과 비용 구조를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맞벌이 부부들 뭐 노후 준비 어느 정도 됐다 뭐 이런. 노후 준비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런 부분에 닥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조사는 안 돼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1980년부터 한 네. 200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은 거의 80년, 90년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여성의 권익이 높아지고 네. 반면에 이제 학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예. 하는 그래서 그런 시점하고 겹쳐가지고 그걸 원용해봐도 아마 큰 문제는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항상 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 항상 그 위험할 때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예. 살아야 되겠네요. 예,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같은 경우. 예, 자칫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네.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예술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잠정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4조 원대 턱걸이를 했는데
갤럭시 신화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작년 이맘때죠. 영업이익 10조 원을 내면서 정말 환호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영업이익이 무려 60%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조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보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거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